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유명 선수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선수는 강압과 폭력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워낙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첫 소식으로 일단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게 언제 발생한 일이고 지금 신고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정리해 를 주시죠. 오늘 새벽 5시 22분께 여성으로부터 112 신고 전화가 왔는데 취지는 뭔가 하면 호텔에서 자기 친구가 지금 2명의 프로야구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이를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확인해 보니 그 여성은 지금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해바라기 센터라는 건 성폭력 피해자들 돕기 위한 우리나라의 그런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리 전문가라든지 그런 조사를 받은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피해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아마 이 문제가 된 두 사람의 야구 선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두 선수들은 강압이나 폭력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을 한 상태인데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신고 내용에 의하면은 지금 이 여성은 술에 만취해서 그 호텔 바에 가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이 선수들이 폭력이나 어떤 협박이 없었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초점이 좀 어긋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만약에 폭력이나 그런 억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반 우리 형법상으로 강간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과 그런 관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 강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강간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선수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여성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데에서 관계를 맺도록 한다면 중강간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경위나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해보아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나 적용될 법조에 대한 내용은 더 조사를 해봐야 저희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여러 사례를 저희가 만나보고 참고를 해봤을 때 실제 강압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부는 그러니까 피고소인 내지는 피고발인 쪽에서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피해자는 자기가 이제 피해를 입은 사실 신고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피해 여성은 내가 술에 만취해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상황이 이러이러했다 얘기를 할 것이고 반대로 이 가해자로 지목된 두 선수들은 그런 사실이 없고 우리가 폭력이나 그런 억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만약에 맺었다 하더라도 이게 맑은 정신에서 한 것이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서로 진술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 방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힌 모습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느 쪽 말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운지가 밝혀지게 되니까 결국 그거는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황적으로 또 어떤 또 물증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 소개해드렸던 유명 유튜버 관련된 성추행 사건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뭐 마찬가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델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한 모델이 총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4번째 고소인도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건지.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4명의 지금 피팅 모델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사실상 강제 추행을 당하고 강제로 그런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찍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 스튜디오 실장이라는 사람은 우린 그런 적 없다. 강압적으로 한 바 없다. 또 모집한 사람도 본인들을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중심이 되는 것은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는 건데 예. 이 네 사람의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대부분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예. 서로 모여서 짜지 않는 한 따르는 시간에 각기 따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예. 또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 사진 촬영에 왔던 회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조사를 하게 되면 예. 진실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경비 인력을 집에서 근무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회사 인력인 만큼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했다. 이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은 회사의 시설이라든지 예.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경비회사에서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회사를 안 지키고 조양호 회장이 일가의 자택을 지키는데 그 이용이 됐다고 한다면 네. 그건 명백히 그리고 그 돈이 회사에 지급했다고 명백히 회사 돈을 횡령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이 지금 자기 집 고치는데 예, 예. 한 30억 정도를 그 다른 데 공사하는 걸 여기다가 충당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횡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다면 우선 금방 눈에 띄는 것은 횡령에 해당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왔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 소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듯이 그런 막말을 한다든지 예. 그런 폭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노동관련법 위반으로도 예. 조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용될 혐의가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될 혐의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일단 불법 파견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만약에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면 아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관련해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도록 했다 의혹이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출입국 관리법상 비자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조양호 일가에 의하면 한국말을 잘 모르는 필리핀 가정부를 데려와서 그냥 불법적으로 고용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선 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회사를 동원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회사의 담당 직원하고 지금 이명희 여사람분하고 같이 공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주 지날 때마다 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다른 내용도 좀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62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적용된 혐의를 저희가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가죠. 예,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 때도 다 알려졌지만 예. 약 350억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한 것, 예. 다수에서 그다음에 110억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 그것이 이제 주된 혐의죠. 그걸로 예. 이제 기소되어 있는데 결국 그 350억 상당의 돈을 횡령한 것, 다수의 돈을 횡령한 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는 이 회사는 형님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횡령하고 관계없는 거다. 예. 그다음에 뇌물 쪽도 그중에 제일 큰 몫이 한 60억 상당하게 된 게 뭔가 하면 다스가 미국에 소송하는데 예. 삼성에서 그 소송 비용 약 60억 상당을 대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스가 형님 것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이고 뇌물 쪽에서도 큰 부분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10몇억 씩을 특활비를 받아 썼다든지 아니면은 당선되고 나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정치자금으로 받았다 하는 그 돈 명목에 관해서는 그건 뇌물이 아니고 순수하게 정치자금이거나 또는 이 특활비의 목적대로 썼기 때문에 죄가 없다. 예. 지금 이런 입장이고 오늘 이제 본인이 들고 나온 본인의 이제
입자에 관한 거기에서도 보면은 예. 우선 첫 마디가 다스는 형님 거지 내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갔죠. 그다음에 이렇게 뇌물 같은 건 난 받은 적이 없다. 예. 그 두 개를 전부 이제 부인을 한 것이고 예. 그 대신에 그 증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 참고인들 있잖아요. 증인들 그 예. 사람들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법정에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하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다 동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그 재판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고 예. 네. 이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했지만 그거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뭐 전략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창과 방패의 설전 속에서 최종 판단을 낼 재판부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정계선 부장판사네요. 이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이분은 그 여성 재판장이죠. 근데 부패 지금 전담부에 이제 최초의 여성 재판장이라 그러는데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고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이고 종전에도 이런 대형 사건들 많이 그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형사 27부 정계선 부장판사가 어떤 인물인지까지 좀 짚어봤고요.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